넷플릭스 전략도 아까 그 큰 텔레비전에서 보는 거는 마찬가지로 맞지만, 자, 플랫폼 전략의 컨셉에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넷플릭스의 뭐 역사는 그냥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그 CEO가 DVD를 빌렸는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블록버스터가 당시에는 굉장히 강자였거든요. 블록버스터가 뭐 며칠 연기됐다고 돈을 뭐 얼마 내라면서 그것도 화가 나가지고 DVD를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DVD를 감히 우리 비디오샵도 없어졌죠? 없어졌죠? 그죠? 미국에는 비디오샵이 어떻게 돼? 드라이브에서 가야 돼. 드라이브에서 가야 돼.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느냐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연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연체를 막기 위해서 당시 또 온라인에 등장을 하고 이메일 등장을 하면서 우정사업이 힘들어졌거든. 그 우체국을 찾아가. 그래서 야, 그 우표딱지 어차피 널 못 파는데 우리랑 같이 제휴를 해서 하면 그 우표딱지를 보내주면 그거를 자기네 그러니까 DVD를 보고 비디오샵에 갔다가 줄 필요 없이, 여진을 줄 필요 없이 자기네 집에 있는 우체통에 넣으면 자동적으로 넷플릭스 본사로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콘텐츠 사업자를 꼬드겨. 야, DVD가 잘 되잖아. 근데 너희 그냥 혹시 모르니까 인터넷 스트리밍. 그 당시에는 아직 모바일이 아닙니다. 모바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스트리밍으로 사람들이 보진 않아요. 스트리밍으로 보는 시절이 아니야. 우리가 PC로 스트리밍 보는 시절은 없었잖아. 그죠? 다 불법 복제였지. 물론 미국은 아니지만 이것도 같이 해서 그래서 컨텐츠를 거의 영가의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게 커진 거죠. 그게 커져서 홈비디오의 가치사슬은 하드웨어 서플라이어가 있어, 엘렉트로닉스 리테일러가 있고 렌탈 스토어가 있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이 렌탈 스토어를 지가하고 요 사이에 지가 싹 들어가. 지가 싹 들어가고 얘하고 연결을 시켜요. 그리고 얘는 얘랑 파트너십을 하니까 DVD 플레이어가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DVD 팔 때, 플레이어 팔 때 쿠폰을 제공해줘. B2B하고 B2C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는 성공 가옥을 걷습니다. 이 디스럽터를 이렇게 윤리를 한 본문도 있는데 이거는 생각할게요. 여하튼 컨셉이 뻔하죠, 그죠? 그 사이에 쏙 지가 들어오는 거야. 지가 들어가서 우편 서비스를 해서 DVD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자, 그래서 넷플릭스가 이제 스트리밍을 시작을 제목을 해주다 보니까 비용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비용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온라인 DVD 렌탈 온리하고 스트리밍 온리하고 보니까 비용 분석이 틀려. 그래가지고 DVD랑 원래 처음에는 스트리밍을 같이 서비스 해주다가 DVD를 잘라서 DVD 따로 스트리밍 따로 하겠다고 고객들이 막 빠져나왔어. 너만 있냐? 로크도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에는. 이 VOD 사업자들이. 너만 있냐? 막 빠져나가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철회하고 다시 지금 번들링된 서비스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넷플릭스가 사업을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의 아픔은 두 가지. CDN 비용과 그러니까 콘텐츠 기술 서버 비용, 그죠? CDN 비용과 그 다음에 시선 콘텐츠 수급 비용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해주려고 노력하다가 보니까 비용을 분석하게 됐고, 비용을 분석하다 보니까 빅데이터를 분석하게 됐고, 빅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까 콘텐츠 수급 비용을 맞추게 돼가지고 블록버스터는 파산이 돼서 2008년에 나가고 이 사업자는 승승장구하게 된 스토리가 있어요. 그 스토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처음에는 이 컨텐츠 사업자들의 그 아픔은 두 가지의 고통을 함께 갖거든요. 네트워크 트래픽 때문에 갖는 CDN 비용하고 지금 푸기나 티빙도 똑같아요. 유튜브도 똑같습니다. 그 비용을 상쇄시켜줄 수 있는 다른 수익모델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나와주면 망합니다. 근데 그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했던 그 빅데이터 분석, 그 추천 엔진이 결국은 넷플릭스의 핵심 역량이 돼가지고 핵심 역량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는 거는 아예 척버리고 사람들 추천 시스템 맞춰가지고 진행을 해주다 보니까 아마존은 9만 편이나 갖고 있는데 얘네는 라이브러리가 9,000편밖에 안 돼. 10분의 1밖에 안 돼. 근데 사업이 돼요. 그러면서 고객들한테는 점점 슬림화 시켜주는 거죠. 뭘 슬림화 시켜줘? 누구를 디스럽트 했어? 로우레이드로.
아까 크리스텐슨이 얘기한 화폐적 혁신의 목표 성능에서 로우 앤드로 너무나 많은 내가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건드리면서 지금 것들 가입자들한테 잘라서 코드를 트레이닝해주거나 코드를 커팅해주는 자료를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나는 CNN 볼 필요 없걸라? 좀 잘라줘. 나는 스포츠 볼 필요 없걸라? 좀 잘라줘. 나는 다른 거 베이직 볼 필요 없걸라? 나는 스포츠만 볼래. 베이직까지 알아서 없어. 코드를 완전 커팅해버리는 거죠. 나는 케이블이 제공하는 베이직은 보고 프리미엄은 안 볼래. 그럼 코드 쉐입이죠. 베이직은 유료 TV 방송 사업자들한테 보고 나머지 콘텐츠는 넷플릭스가 제공해준 거보다 충분히 수화가 됩니다. 그래서 비용을 자연스럽게 절약하게 만들어주는 크리스텐슨의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그런 비용과 가격 구조를 적절하게 조정해서 전략을 추진한 결과 성적표는 이렇게 된 거죠. 잘 나가는 컴캐스트는 스태그네이션이고 넷플릭스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뭐 매출 구조는 많이 그렇게 크게 공개는 안 하고 있지만 주가는 넷플릭스가 높아요. 아마존보다 높아요. 500~600달러. 아마존은 300~400달러. 왔다 갔다 해요. 처음에 100몇십부터 IPO를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한 사업자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죠. 자, 이건 이제 전략이고 비즈니스에 대한 그 전략이고 그러면은 얘네가 지금 비용 구조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만족을 시켰어. 만족을 시키고 어느 정도는 유료 방송으로 코드 커팅을 했어. 근데 이걸 유지해야지.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넷플릭스랑 아마존의 다른 점을 보면 아마존은 이미 굉장히 큰 생태계를 형성해줬기 때문에 다이버시티, 다양성만 제공해주고 자기가 레비뉴 시험만 하면 돼. 나는 많이 안 먹을래. 나는 그냥 브로커로서 이 정도만 먹으면 돼. 라는 모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넷플릭스는 그런 모델이 아니거든요. 넷플릭스는 애드원할 수 있는 다양성의 여지가 없는 사업자예요. 오롯이 뭐예요? 동영상 콘텐츠밖에 없는 사업자. 그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해줬을 때 그 매출 구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포인트는 비용인데 그걸 자기가 제어하지 못하면 망하는 거야. 뱅크럽트 되는 거야. 블록버스터가 그래서 뱅크럽트. 대부분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매출 구조에서 콘텐츠 수급 비용의 구조를 대략 60%를 가져갑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게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구조는 스카이라이프예요. 스카이라이프는 적당하게 그 구조를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IPTV 사업자는 최근에 와서 많이 나아졌지만 처음에 IPTV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콘텐츠 수급 비용이 전체 매출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였냐면 130%가 나왔어요. 망하라는 소리죠. 그죠? 망하라는 소리죠. 그래가지고 KT가 스카이라이프라는 수요를 받아가지고 서비스 제공을 해서 콘텐츠 수급 비용을 절약해 나가는 전략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자를 이뤄갖고 효용을 주는 그런 전략을 가져갔는데 마찬가지로 넷플릭스가 그런 전략을 안 가져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가입자의 모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거지. 가입자의 모수를 뭐로 늘려? 뭐로 늘려요? 가입자의 모수를? 넷플릭스가 밖에 나라로 익스펜션 하는 거, 밖에 나라로 익스펜션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뭐 디바이스가 많아진대. 근데 그 디바이스는 모바일 디바이스예요. 그 모바일 디바이스에 넷플릭스를 다 키운 거야. 그거를 멀티 호밍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플랫폼이면서 동시에 기존에 있는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플랫폼을 조성을 했다면 그 플랫폼에 동영상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개발자, 앱사업자인 거예요. 아까 아마존에 올라갈 때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아마존의 넷플릭스의 전략은 이 플랫폼에 어떤 한 플랫폼에 단독으로 제공해주는 게 아니라 멀티 호밍 해주는 전략을 세워요. 멀티 호밍.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눈들이 좀 한 번만 까딱까딱 하시네. 네? 디바이스를 많이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멀티 호밍이라고 하면 우리가 네이버도 쓰고 다음도 쓰고 구글도 쓰고 막 하잖아요. 우리 고객들 자체가 멀티 호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존은 공급자로서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공급자로서 일종의 앱 사업자로서 OTT 동영상 앱 사업자로서 한 사업자하고는 전략을 세우는 제휴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멀티 호밍을 하는 거예요. 멀티 호밍을 해가지고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전략으로 비용을 보존해 나가는 거예요.
비용을 보전해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죠.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은 넷플릭스는 엄청나게 위험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비즈니스 모델이야. 가뜩이나 뭐가 없어. 콘텐츠 20개 만드는 콘텐츠가 없어. 뭐가 없어? 네트워크가 없어요. 뭐가 없어 안 생각해요. 오로지 기발한 아이디어와 비용을 절약해 나가는 노력, 학에서 혁신 이런 거를 이제 해나가야 되는 건데 아니다 다를까 계속해서 이런 사업자들이 경쟁 구도를 가져가는 거죠. 유럽에서 가장 큰 사업자는 영국이었어요. 아마존이 인수합니다. 아마존이 인수를 해서 유럽 진입에 디딤돌로 삼아요. 유럽 진입할 때는 이북으로 진입을 안 하고 이런 동영상으로 진입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딤돌로 삼고 이제 진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풀이, 여기 들어가는 풀이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게 묘사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 풀이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제시한 그 디바이스의 효율이 많아지면서 맨 위에 뭐가 있었어요? 비디오 스트리밍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풀에는 사실은 유튜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속에. 모든 사업자들이 여기서 경쟁하는 것 때문에. 넷플릭스는 처음에는 험블하게 시작을 했어. DVD 얹어갖고 시작하다가 자기가 제일 파이오니어였는데 그 진입장벽이 낮은 바람에 모든 사업자들이 다 들어와. 그리고 최근에는 HBO가 화가 났어. 지금 아마존하고 넷플릭스로 넘어갈게요. HBO가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스트리밍 디바이스의 점유율은 점점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 제공해주는 전략을 이제 그 넷플릭스가 부과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유료 TV 사업자라고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유료 TV에도 멀티유빙을 해주는 그런 전략들을 잘 세웠어요. 전략들을 잘 세웠고 처음에는 유료 방송 사업자들이 넷플릭스를 거부했죠. 거부했는데 자기네도 이제 OTT 사업자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휴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 제휴 전략을 세우게 됐고 이런 제휴 전략을 세울 때 컴캐스트가 먼저 손을 들겠어요. 아니면 조그만 SO 사업자들이 손을 들겠어요. 미국에서. VOD 사업을 아직 제공해주지 않거나 VOD 사업 때문에 별로 유익하지 않은 그런 조그만 SO 사업자들하고 먼저 협력하는 그런 구조를 가져오게 됩니다. 유료 방송 사업자들은 멀티유빙이라도 큰 급지에 있는 애들하고 거래를 하지 않고 먼저. 물론 나중에 컴캐스트하고 거래를 하는데 이렇게 주고받는 전략들이 좀 달라요. 여기 네트워크 비용에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전략들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멀티유빙 전략을 유료 방송을 소화하는 전략은 좀 작은 SO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지만 멀티유빙 전략은 넷플릭스가 굉장히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쿠는 셋탑박스를 가지고 OTT를 제공하는 사업자인데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로쿠랑 제휴를 싸다 넷플릭스를 하다 보니까 로쿠가 주는 그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넷플릭스가 전체의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의 애플 TV도 들어가고 아마존 파이어도 들어가고 소니도 들어가고 삼성도 들어가고 이런 멀티유빙 전략과 그 다음에 전 세계로 익스텐션하는 전략을 함께 구사해서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뉴질랜드랑 호주랑 우리 들어온다고 하죠? 우리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떠한 방식으로 들어올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전략을 사실 조금씩 얘기를 했어요. 어떠한 전략을 들어올까 궁금할 텐데 일단 멀티유빙 전략에서의 첫 번째 파트너, US에서 주시해야 될 파트너는 큰 구찌의 IPTV 사업자가 아니다. 큰 구찌의 KBT 사업자가 아니다. 조금만 애들하고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유료TV의 파트너십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즘에 모수가 있잖아요. 유료TV 사업자들이 코드 쉐이빙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래서 통신사업자나 MSO 사업자들은 막는 거죠. 못 들어오게. 자기네 VOD 매출을 다 갉아먹는데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근데 일단 들어오고 나면 이게 다 뭐예요? 잠재적인 가입자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가장 원하는 건 뭐예요? 한국한다고 합니다. IPT 사업자, KT 사업자, 위성방송 사업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자기네의 영토를 침범하는 넷플릭스를 반길까요? 반기지 않습니다. 누가 반겨야 될까요? 잘 못하고 있는 애들이 반기죠. 자, 우리나라 아이폰 때 누가 반겼어요? SKT가 반겼어요. 삼성이 반겼어요. KTF가 반겼죠? 왜? 못
들어가고 있거든. 그래서 KT 따라가니까 너무 힘든 거야. 저거 하루만 있으면 따라갈 수 없거든. 근데 지금 대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상륙한다면 멀티호밍 전략에서 익스펜션 전략을 상륙을 딱 해. 익스펜션 전략은 두 가지. 디바이스로 계속 넓혀나가는 전략이랑 디바이스는 뭐 웬만하면 다 아시면 되고 넷플릭스가 없으면 사람들이 안 사니까 콘텐츠가 없으면 안 사니까 우리 처음에 아이폰이 먼저 들어왔을 때 아이폰이 점유율이 90%였어요. 지금 아이폰 점유율이 5%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물론 갤럭시가 삼성 거라서 애국자예요? 다 애국자라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왜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카카오톡 때문에. 카카오톡 처음에 애플이 안 됐어요. 왜 애플에서 안 받아줬어요? 카카오톡? 애플이 iMessage 하려면 카카오톡 돈을 막아야죠. 내가 할 건데. 네가 먼저 들어와. 잘 되시는데. 플랫폼 마인드가 없었던 거지. 애플은 플랫폼 마인드가 스틸이 약한 거야. 우리 들어와요. 들어왔어. 들어오라더니 사람들이 입소문에 의해서 카카오톡 없는 사람은 바보야.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새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다 갤럭시를 사게 됐죠. 그래서 된 거예요. 갤럭시하고 아이폰이랑 뭐 가격 차이가 얼마나 있어요. 이런 전략이죠. 근데 넷플릭스는 지금 그런 존재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멀티호밍 전략에서는 굳이 무서워할 게 없어요. 이제 스페셜 전략으로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누구랑 지급을 할 것이냐. 누구랑 지급을 할 것이냐. 모수가 많은 동영상을 많이 볼 만한 모수가 많은 마치 아마존이 먼저 들어오면은 유통 쪽을 숨길 것 같잖아. 그렇잖아요. 생각이. 근데 그거는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거지. 알리바바라는 데 들어가서 힘들어요. 우리나라처럼 빠른 배송 발달되어 있고 그런 나라 힘들어요. 유통은 참 힘듭니다. 그건 사람 보고 들어가야지. 국가 보고 들어가야지. 넷플릭스가 먼저 들어왔을 때 가장 그래도 먼저 뚜들기고 싶은 사람은 유료방송 사업자예요. 더군다나 거기서 뭐가 다 진행되고 있어요. 지상파 방송. 지상파 방송이 넷플릭스한테 반겨서 콘텐츠 줄까요? 톡도 하고 있는데 안 줍니다. 그러니까 유료방송을 통해서 유리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안 주죠. 그래도 먼저 좀 플랫폼 마인드가 있다면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가 있어요. 상위권에 있는 사업자. IPTV 상위권. 이미 LG 플러스가 HBO 고 텔레비에서 광고하죠? 똑같은 거야. HBO 고하고 넷플릭스랑 똑같은 걸 보시면 돼요. HBO 고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자고 넷플릭스는 모태가 컨텐츠를 유통하는 사업자고 지금은 하우스 오브 카드나 오렌지 그래서 뉴블랙이라는 드라마를 진행을 해주고는 있지만 마르코 폴로나 다 이거는 컨셉 전략입니다. 마비 파워를 가져가기 위해서 넷플릭스가 컨텐츠에 손을 댈 거예요. 컨텐츠 사업자가 되겠다는 건 아니고 여하튼 그런 전략을 세워주고 있다면 우리나라에 멀티호밍으로 들어오는 거는 차치하고라도 우리나라 익스펜션 들어오면 누가 제일 비벼줄까요? 중소 SO. 케이블 TV 사업자 중에서 MSO가 있죠? CJ, 티브로드, CNN 지금 이제 메모리에 있다고 하는데 CNN 빼고 나면 그다음에 HCN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400명 HCN까지 쓰거든요. 그거 빼고 나면 나머지 SO들은 브로드 서비스를 수급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물론 홈초이스라는 걸 대신해서 하고는 있지만 그거로 인해서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는 사업자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넷플릭스 가서 쓰면 되지. 그냥 기본에 출시하고 넷플릭스가 알아서 해주는 거야. 그럼 주객이 전도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그 개방, 그 플랫폼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 주객이 전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유료TV 파트너십에 아마도 넷플릭스에 가장 관심 있고 첫 번째 문제된 기대들은 얘네들이다. 그 다음에 멀티호밍의 대표적인 주자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는 당연히 들어와 있어요. 이미 들어와 있고 그 외에 뭐 스틱들이 많잖아요. 에브리오 TV라든지 스틱들이 많은데 그 스틱들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옛날에 다 유료방송 사업자. 스마트 셋탑박스 다 유료방송 사업자. 유료방송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일단 눈 두드려서 안 되면은 삼성전자하고 잘 나가죠. 우리 HDTV를 잘 한다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통신사업자예요. 통신사업자에게 어느 정도 문을 열어줄지, 그래서 우리랑 어떻게 하자라고 할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거죠. 왜? 통신사업자가 네트워크만 가지고 있으면 할 거야. 통신사업자가 유료방송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넷플릭스의 진입 구도는 그 세 가지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상용시의 영향은 아까는 DVD의 그 플랫폼 전략이었고요. 자, 이거는 스트리밍의 OTT 생태계 앞 페이지에 그림이 있어요. 이거 다시 해주면 네트워크는 프리 라이딩이에요. 네트워크 사업자랑 뭐 행사할 건 없고요. 넷플릭스가 이제 얘네를 엮어주는 그 사이에 들어갈 거야. 그럼 파트너십 대상은 뻔하지. 삼성전자 아니면 리소스 사업자의 셋탑박스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해줄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고객에 대한 이해, 특히 빅데이터 분석하는 노하우, 그다음에 이런 VOD에 반영된 이런 속성들, 폭식 시청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하우스 오브 카드를 지금 IPTV에서 시리즈 3까지 무료로 보여주셨어요. 이게 어느 정도 될지 몰라요. 한 번 있었거든요. 한 번 있어서 제가 시리즈 2를 3편까지 보고 나는데 다시 유료가 되었어. 그래서 잊어먹고 살았어요. 잊어먹고 살다가 가끔 IPTV에서 제공해주는 거 깜짝 좀 보다가 지금 제가 시리즈 3의 5편까지 봤어요. 언제 보냐? 금요일에 밤새입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째 보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밤을 새고 봤대요. 진짜 너무너무 재밌어요. 우리나라 정치판 보는 거 똑같아요. 진짜 재밌게 풀어서 구성을 했는데 그게 그 케빈 스페이스나 아니면 감독이나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구했냐? 다 빅데이터 분석을 했다는 거죠.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가장 좋아하는 배우, 가장 좋아하는 감독, 가장 좋아하는 컨텐츠의 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애니상을 사고 그런 현상들을 가지면서 넷플릭스가 요즘은 컨텐츠 사업자들이 무시 못하는 마운딩 파워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넷플릭스가 컨텐츠 사업자가 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아마존이 디바이스 쪽이나 클라우드 쪽에서 세일즈 분야에서 마운딩 파워를 가져가는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만큼 수급 능력이 있어서 약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되는 거죠. 컨텐츠 수급 능력이 없으니까 조금 투자를 놓고 나도 컨텐츠 한다라고 떠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진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협상력 강화는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한 5분 정도 더 썼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참 두 개의 전략을 한꺼번에 세미나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저는 참 죄송스럽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질문 없으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